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어제보다 0.5% 상승한 2,6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1.36% 상승한 9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한 영향, 오늘 주요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어제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발 매수다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주 후반 주가 흐름이 어떨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잘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투자의 해안까지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답변 반영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2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께서 어떤 헤드라인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늘 우리나라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0.7%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코로나19 여파와 공급망 병목 현상,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 부분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4분기의 성장세와 비교를 해보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인데요. 분기별로 좀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0.3% 성장률 기록을 했었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 좋아졌습니다. 1.2%까지 성장률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하면서 0%대 성장률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성적만 놓고 좀 보자면 지난 2월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1분기 GDP가 0.7% 성장했다는 말씀인데요. 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이 내수 소비와 수출 부분 그리고 민간 소비 부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민간 소비 부분부터 살펴보면 의류나 신발 등 준내구재 그리고 음식이나 숙박 등 서비스업이 전월 대비해서 0.5% 감소를 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투자가 2.4% 줄었고요. 설비 투자는 4% 감소했습니다. 정부 소비는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률을 보이면서 4.1%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준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유 등을 위주로 해서 0.7%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5%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조금 낮아진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국내 주식 발행 규모가 감소했다는데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가 줄어든 영향인데요. 3월에 기업들의 국내 주식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9,605억 원으로 3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채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 금리가 올라가자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업 공개 건수와 또 발행 규모가 감소한 여파가 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기업 공개는 12건에서 7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규모 역시나 반토막이 났는데요. 지난 3월 기업 공개 발행 규모는 1,349억 원으로 1,394억 원에서 980억 원으로 이제 57%가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처럼 대형 공모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 공모주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5건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3건이 늘기는 했는데 그 규모는 역시나 줄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8,625억 원으로 27%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코스피 상장법인에서 2곳,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3곳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 규모는 8.5% 감소를 하면서 12조 9,0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죠. 지급 여력 비율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재무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 재무 건전성 지표가 급락한 건데요. 지난 1분기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살펴보면 적게는 17%포인트에서 많게는 6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KB금융의 계열사인 프루덴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RBC 비율이 무려 60%가 넘게 빠졌고요. 신한라이프와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RBC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데요. 이 요구 자본 대비 가용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한꺼번에 이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RBC 비율이 200%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터져서 한꺼번에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돈을 내줘야 할 때 이런 경우가 2번까지 닥쳐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RBC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1분기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여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모습인데요.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꼽히는 채권의 이 평가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통상 보험사는 이 채권 이익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 채권의 평가 가치가 줄면서 RBC 비율 역시나 나빠지게 된 겁니다. 통상 채권 금리가 0.1%포인트 인상하게 된다면 이 RBC 비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죠. 3월 말만 좀 해서 살펴봐도 2.97%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RBC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봐야겠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하죠. 또 미증시는 연준의 블랙아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일 미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견조한 상승폭을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778포인트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 주었습니다. 현재는 0.49% 오른 2,67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31%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폭을 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055억 원대의 매도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271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 줬습니다. 기관이 50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33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소폭이나마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지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제지주의 이 같은 상승을 주도하는 건 제품 가격의 인상인데요. 무림페이퍼는 다음 달 출고분부터는 인쇄용지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인해서 펄프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종이 가격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현재 6%가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무림페이퍼는 20%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현재 상한가 진입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이 분기 배당과 정기 배당에 나서게 되면서 더 이상 겨울에만 지켜볼 종목이 아닌 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금리 인상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금융주들의 최근 주가는 증시와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영향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일 미증시에서 국채금리가 낙폭을 보인 것도 오늘 금융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1.3%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해상은 5%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현재 4.75%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임원들이 38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죠. 다만 주가는 오늘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공정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고려산업은 상한가 진입을 했죠.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이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란 소식에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중국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현지화 콘텐츠 공급을 개시했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죠.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네시스와 환율 효과로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6% 그리고 16.4%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3.85%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18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야놀자가 이르면 올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를 목표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8%가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베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셀은 UAM, 유무인기, 항공 부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7,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봐주십시오.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인 특징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영향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좀 시장 전반에 좀 투심을 완화시키는 모습이 좀 단연 특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전일 현대기아차가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16%가량 증가한 1조 9,289억 원,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2010년도 이 회계제도의 변경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이 SUV 중심의 이 판매 믹스 개선과 더불어서 이 환율 효과에 따라 좀 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 등에 따라서 주요 시장에서 좀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 현대기아차가 이 차량 판매 시 판매 인센티브를 좀 축소시키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업종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모습 등이 전일 실적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이 주요 차종의 판매 감소가 좀 지속되는 점 등은 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겠지만 올해 2분기부터 이 코로나 관련 영향을 좀 벗어날 것으로 일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향후 부품 공급선을 좀 다변화시키고 또 가용 재고라든가 물류 효율성 극대화로 좀 대응할 것이다라는 사측의 이런 발언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이 업종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주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실적 관련주들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간략히만 언급해드리자면 이 차기 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에 따른 관련주들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바이오 헬스라든가 UAM, 이 도심 항공교통 관련주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 정부의 이 바이오 헬스 관련 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그래도 오래간만에 바이오 업종의 일부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좀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투심 일부 완화되면서 이 바이오 좀 시총 상위 종목 뭐 한국 BNC라든가 알테오젠, HLB 또 메지온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한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투심을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앞서서 분석을 하셨고 또 차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 가운데 좀 주가 흐름이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좀 기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차트와 좀 비교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거의 조정이 없이 좀 무난하게 좀 8만 원대에서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앞서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번 올해 좀 최대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특히나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희소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에 기아의 이런 실적 메리트는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아의 좀 뭐 호실적의 주요 요인, 이 차량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또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개선세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신차 구매 시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인센티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은 반대로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수익성을 좀 높이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이 생산 대수 증가가 당장은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대신 좀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완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점차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2분기부터는 그 이전보다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등이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향후 생산 대수 증가라든가 이익률 증가가 좀 선순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이 이어지면서 기아 같은 경우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일각에서는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을 약 6조 5천억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이는 기아가 지난해 기록한 4조 8,7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점을 가장 큰 이슈로 꼽으셨고요. 기아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수급 포착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등 이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는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육성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그 인수위는 그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기술력 강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 그 항공교통 쪽에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는 또한 그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같은 그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어떤 그 새로운 정부의 그 육성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미래차 관련된 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심항공교통 UAM인데 일명 한 해를 나는 택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세히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UAM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미국 나사에서 제시한 그런 그 컨셉인데요. 도심 공중에서 이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UAM이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UAM은 그 산업 구조 같은 경우 크게 기체와 그다음에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추진이 그 모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승객이 승하차하는 버티보트라고 해서 그 일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건물 위에 그 헬기 착륙장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포트가 인프라 사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은데요. 우선은 UAM 관련된 기술은 그 시장 자체가 개화하는 초기 단계이고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 기술력은 계속해서 그 개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20년부터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술 그 업체들이 많이 상장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산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작년부터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특히 스텔란티스라든지 GM, 토요타, 국내에는 현대자동차 같이 UAM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을 차세대 모빌리티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그 미래 사업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또한 그 자동차 업계 이외에도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업체들도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산업 초기 단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떤 신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술력은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길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UAM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민군 겸용 기체와 이착륙장,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라고 하던데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움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도 좀 봐주십시오. UAM 관련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기체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하나시스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모빌리티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비상장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상장업체 롯데렌탈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도 그런 그 모빌리티 플랫폼 네트워크 쪽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일부 업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체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차와 하나시스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제노코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UAM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래 신사업으로 방향성을 잡아놓은 상태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UAM 시장에서는 어떤 기체 제작보다는 그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런 SK텔레콤이라든지 그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그 적극적인 사업 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에 관련된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UAM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의 수소 경제를 바탕으로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그 최초로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개화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국내 배터리 빅셀 업체들의 어떤 그 선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에 이렇게 방점을 두는 것은 그 향후 전기차 배터리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산업 쪽까지 이런 그 배터리 관련된 그 서플라이 체인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량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관련된 그 보안 쪽에서도 강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로봇과 함께 성장세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섹터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자율주행 섹터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산업과 같이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레벨 3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완전한 자율주행이 레벨 4부터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와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모두 이 자율주행 기술력에 굉장히 투자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자율주행이 앞서 말씀드린 UAM 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향후 미래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그 업체들, 차량 부품 업체들,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증시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신성장 테마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데 문제는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주항공이나 오늘 다뤄본 이 UAM 등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장을 했었던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또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작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UAM의 그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그리고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매출이 나오는 업체 위주 그리고 핵심 기술과 특허를 가진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그 센티가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AM 쪽보다는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상장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쪽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장되는 업체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를 살펴봤는데 혹시 이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 한 개만 꼽으라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언급하실까요? 저희 UAM 관련돼서는 하나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산 사업 이외에도 UAM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그 산업 분야에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시스템의 이런 투자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UAM 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은 하나시스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화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 A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은 좀 반등을 하지만 지난주 내내 좀 안 좋았고 어제 특히 급락이 좀 심했잖아요. 다음 주에 FOMC도 5월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보면은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내렸으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안 좋았고 우리도 그러면 전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좀 기사 회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나타났었던 미국 선물의 흐름하고 그쪽이 어떤 이유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75bp 인상을
코멘트 했기 때문에 내린다 뭐 이렇게들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건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유도 이유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다른 이유들도 한번 점검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연준 그러니까 이 패드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디스트릭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베이지북을 만들어서 이제 집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베이지북이 다 이제 각 지역 연준마다 다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몇 개의 지역 연준들 베이지북을 살펴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잘 인용해 왔었던 세인트루이스 패드나 아니면 클리블랜드 패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은 보통 이제 물가하고 고용하고 뭐 또 임금 그리고 주택 소비 그리고 또 제조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산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좋답니다. 예, 좋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줄이면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정도까지 그게 다 집계가 되니까 자료가 모였는데 여러 가지 지역을 다 살펴봐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네. 경기는 너무 좋고 금리는 올려야 될 상황이다. 파월 의장이 그러한 75bp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재정 정책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의 긴축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만한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통화 정책 쪽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패드 쪽에서 이 통화 정책을 75bp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10년물 국채 선물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제일 저점에서 빨간 양봉을 쭉 끌어올린 게 바로 그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었던 지난 주말의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75bp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다 하면은 이 국채 선물도 같이 빠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반영을 한다면은 국채 선물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면서 이게 쭉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빠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거꾸로 여긴 저점을 치고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국채 선물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75bp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지난 주말에 주식시장이 내렸다 이렇게 평가한다면은 향후 전략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날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물론 어제까지도 계속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본 그래프인데 여기서 제가 2018년에 그 올라가는 그 추세선 하나를 쭉 옆으로 오른쪽으로 연장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제 부딪히면서 반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렇게 그어 놓은 건데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거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국채 가격은 반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도 올라가고 이것도 달러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졌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만한 요인이 없었어요. 네. 뭐 전쟁 소식도 없었고 러시아군도 별거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갈 일이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국채 선물이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연준의 자산 매각이 패드가 이번 회의 때 자산 매각에 대한 이슈를 더 예상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채 가격은 반등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된다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드 쪽에서 자산 매각의 이슈를 강하게 제기했을 때 바로 이틀 전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거든요. 재무부마저도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아까 제가 이제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이 얘기 말씀을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로 줄여버린다면 그러니까
페드가 자산을 매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채권 발행 일정을 마찬가지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이 재무부하고 페드가 이제 보조를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자산 유동성은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특히나 국채는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위축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은 멀쩡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의 하락이 그냥 단순히 75bp로 인상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예. 나중에 가면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되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뒷배경에 다른 요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이머징 마켓 쪽에 상당히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번 FOMC 회의 전후해서 이벤트가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린 자산 매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네. 재무부는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중기 관점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 5월에 이 이벤트를 지나면서 변곡점으로 터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세부 내용까지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있는데 미국 선물국채가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까지 함께 올랐다는 건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자산 매각 이슈를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장 급락 배경에는 이 페드나 재무부의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의 하락이 그것을 예상보다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걸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배경 요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몇 가지를 또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자꾸 요새 이쪽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C 인플레이션 분포 분석이란 자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와서 이 자료 볼 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때에 맞는 자료들을 분석 자료로 올리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건 이번에만 보고 또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자료들이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볼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표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키가 높았었던 거는 2016년부터 2019년에 인플레이션 분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높으면은 품목수가 좀 적지만 인플레이션 강도가 좀 강한 것이고 최근 이 코비드 19 해가지고 주홍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보다 낮지만 인플레이션은 약간 높아진 거고 그리고 점선으로 된 게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그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이제 품목수가 적어지고 이 인플레이션 강도는 좀 적어졌지만 아직도 거의 유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수가 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강도가 좀 적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책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것은 뭐냐면은 이 얘기는 아마 시장에서도 종종 인용이 됐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가 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미국민의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중간에 갑자기 이 키가 커진 거는 돈을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고 그걸 썼기 때문에 줄어들고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임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 소비 지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인용이 되냐면은 M2에 대해서 페드 쪽에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M2 증가율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재정정책까지 인용이 되면서 만약에 달러를 흡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안 좋은 중기적 악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네. 이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 M2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통화량을 향후에 조절하겠다.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일정하고 그 다음 날 나타나는 페드 쪽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량 조절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M2 상황 놓고 보면은, M2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긴축 정책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시화된 건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M2 증가율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것을 꺾어져 내려오게 하려고 한다면은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그 하락은, 급락은 75bp 금리 인상 플러스 재정정책이 나타나고 이 M2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가시화되고 페드 쪽에서 코멘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기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전혀 시장에 반영이 됐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재료가 반영이 되는 속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급락, 오늘 반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아직 이르고, 최소한 5월 초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재료나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는 했는데, 단순히 이제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의 부담이 흡수 중이라는 건 반가운 해석이기는 한데요. 중기 악재이고 특히 이게 EM 쪽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네. 시장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다우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컨택 업종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여행, 항공, 뭐 여러 가지로요. 이제 그쪽이 실제로 이게 풀리니까 뉴스가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급락 타이밍도 어느 정도 맞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따지면은요. 네. 이제는 이제 언제 마스크 벗느냐, 이 문제만 남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의 변화나 기업의 주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곡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기에는 이 개별 종목들 여러 가지 쪽에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그럴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5월 초에는 그걸 점검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동성도 변곡점에 들어섰고 종목이나 주도주 쪽에서도 변곡점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하고는 전혀 다른 하반기에 넘어가는 그 변곡점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아까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네. 아마 이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최근에 위엔화가 갑자기 급락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걸 비교한 겁니다. 이 푸른색 선은 한국 원화고요. 붉은색 선은 중국 위엔화입니다. 이게 방향은 최소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익스포저가 많으니까요, 중국 쪽으로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원화는 달러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 한국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방향과 폭이 거의 유사하게 왔었는데, 제가 까맣게 박스권을 표시한 곳이 보시면은 한국 원화하고 중국 위엔화 자체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봐야 될 텐데, 우리는 달러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한국 원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위엔화 자체가 인위적으로 눌렀거나 아니면은 중국 경제가 특별히 좋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미국 경기 쪽을 옮아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와중에 중국 쪽이 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옮겨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답을 구한다면은 후자보다는 전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인위적으로 통화 강세를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네. 그것을 누르다 어느 한계치에서 둑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화 강세,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마켓 쪽의 자산들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5월 달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미국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과 종목도 5월 초를 기점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 쪽은 특히나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 유동성이 좀 덜 위축되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사실 지금 정치 여건을 놓고 보면은 페드나 미국 재무부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좋게 대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5월 초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이슈까지 포함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페드나 재무부가 아주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쪽도 우리가 감안해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무조건 다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차별화가 또 이슈화되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업종도 그렇고 국가별로도 그렇고 그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5월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5월 3, 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 전에 김영진 대표님과는 한 번 더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점검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유사 기타 명칭 같은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저희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